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직장에 쫓겨나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체인징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체인징 파트너. 그동안 자식 밥 새끼 뒷바라지 해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밥 새끼 차려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는 것을 차려준다고요? 삼식이 새끼 그냥 밥 새끼 다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지 손으로 차려 먹지. 두 끼 다 차려달라면 뭐라고? 두식이 새끼 그냥 밥 두 끼 달라고. 근데 남편이 여보 당신 30년 동안 밥 하느냐고 정말로 애썼어. 내일은 내가 산에 갈 테니까 저녁만 차려주고 아침 하나만 쉬어. 그리고 그냥 한 끼밖에 집에서 안 먹으면 그때부터는 일식님이라고 해요. 일식님. 우리 일식님은 집에서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그런데 남편이 여보 밥 그냥 저기 곰국만 끓여놓으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나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한 끼도 손으로 차려달라고 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식님이라고 그래요. 영식님. 한 끼도 집에서 안 드시면 영식님이라고 그래요. 영식님. 근데 이놈의 남편이 밥 세 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고 하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간나이 새끼 간식까지 달란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간식을 한 번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종 달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새끼 간식 종종 달란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배용준도 아니고 장동건도 아니라고 그러죠? 송혜 선생님이 1위라고.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30년 동안 밥을 안 먹었대. 집에서 30년 동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짜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결혼할 때 혹시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사랑해서 결혼한 분 계세요? 큰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자가 25, 26살쯤 되면은요 그냥 이뻐요. 얼굴도 피부도 이쁘고 뱃살도 안 나와갖고 가슴도 봉긋해 보이고 엉덩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25, 26 되면은 그런 여자가 막 에스트로겐이 막 쏟아지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놈이 그런 여자 보면요 그냥 마음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쁜 여자를 보면은 사랑해서 끌리는 게 아니야. 이뻐서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꾸 그냥 피부가 예쁘고 그냥 가슴이 그러면 자꾸 그냥 같이 있고 싶고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처녀 때 그 막 풋풋했던 그 느낌, 감정, 막 꽃 하나를 봐도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감정 40, 50이 돼도 나요? 안 나죠? 그건 그때 그 호르몬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철커덕 붙는 거예요. 사랑해서 붙는 게 아니고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 호르몬이 쏟아져면 마약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인간이. 그럼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또 손을 만지고 싶어. 그 손을 만졌는데 이건 막 너무 부드러운 거야. 이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야. 호르몬이. 그러고 한번 안으면은 이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아. 그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도파민 호르몬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엄마가 보기에는 전 나쁜 인간이야. 그런데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는요 그게 안 보인대요. 그게 눈이 감기는 거야. 이기적으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 거야. 호르몬이 쏟아져 나올 때 이성이 완전히 정지되는 거야. 그래갖고 난 저 남자 아니면 죽는다 뭐 이래갖고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갖고 애가 하나 딱 나오면은 불행하게도 이 호르몬은 딱 600일 나오고 말아요.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남자를 만나갖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딱 600일 그러고 말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 막, 나 없으면, 너 없으면 죽는다 그러다가 600일, 애가 딱 하나 나올, 그게 딱 그 기간이 애 하나 나오는 기간이 600일 딱 지나고 나오면요, 마누라가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벌렁거리지가 않아요. 호르몬이 나와야지 벌렁거릴 거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이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때부터 서로를 아껴주고, 이때부터 서로 정을 쌓아야 되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엄마는 애한테 미치고 아빠는 남편은 저기 세상 일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부부가 전혀 사랑을 쌓지 않는 거야. 사랑을 쌓지 않고 자식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30년 전에 그 남자가 들어오면 머리는 탁 벗겨지고 배는 이렇게, 이런 남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정도 없지, 매력도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막 20년 전에 신부 될 때는 저도 그랬어요. 힘들게 사는 자매들이 있으면 참고 살으라고. 왜냐면 몇 년만 있으면 죽을 거니까 참고 살으라고. 근데 요즘 차마 그 얘기를 못해요. 50살 된 사람이 와갖고 신부님, 난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참고 살으라는데 얼마를 참고 살아야 되냐면 50년을 참고 살아야 돼, 앞으로. 차마 참고 살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60살부터 100살까지 각방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이 항아리,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 주둥이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크게 만들어 놔요. 뒤에다가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항아리 안에다가. 그리고 항아리 입구에다가 바나나를 하나 딱 놔요.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싹 바나나를 잡으면 주먹이 커져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빠져서 사는데, 바나나는 놓기 싫고 손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 바나나 왜 안 빠지냐고 그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그럼 저녁이면 너무너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친다. 그럼 그 날래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원숭이 잡는 방법 똑같아요. 바나나를 위한 욕심, 요걸 가지고 아주 원숭이를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이라는 이 바나나를 못 놈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본인의 인생도 잃어버리고, 앞으로의 노년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이 뭐라고? 신부님, 그걸 놓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벌벌 떨어서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되죠. 공장에 보내고, 일할 때 얼마나 많아. 포크레인을 가르치는지 트랙터를 가르치는지, 머리로 살기 싫은 놈들은 몸으로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욕심을 못 버려? 아인슈타인,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저지방우유까지 끝까지 포기하자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다 죽는 거야. 애도 영원히 죽었고, 부모도 애랑 싸우느냐고 죽고, 남편도 죽고. 차라리 그 학원 보낼 돈 있으면 그거 갖고 집안 식구들이 여행 같이 다니고, 전시회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으면 사랑이라도 남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는 게. 자, 나이가 이제 60이 됐어요. 근데 여자가 60이 되면은 참 불행하게도 몸에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60 넘은 할머니들 보면은 여자 같은 할머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깡패 같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말을 해도 얼마나 깡패같이 말하는지 몰라요. 행동을 해도 그렇고. 근데 남자는 60이 넘으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60 되면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러워져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해도, 신혼 때는 부부싸움하면 막 여자가 막 울면서 당신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는데, 60 넘어갖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요, 팔뚝도 애 들었다 놨다 해갖고 남편보다 더 굵은데 몸에 테스토스테론도 나오고 무서울 게 뭐 있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할아버지를. 그래갖고 노인정에 60 먹은 할아버지, 70 먹은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 90 먹은 할아버지가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노인정에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형들이 60 먹은 눈탱이 밤탱이 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침부터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노인정에 와서 그렇게 신세 철양맞게 앉아있냐? 그랬더니 60 먹은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형들 말도 마. 나는 마누라 무서워서 못 살겠어. 왜?
아, 글쎄 아침에 국이 짜길래 왜 이렇게 국이 짜냐고 그랬더니 짜면 짠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두들겨 맞아갖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거야. 70 먹은 형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아, 글쎄 이놈의 마누라가 해만 뜨면 가방을 들고 나가길래 오늘도 밥 안 해주고 어딜 나가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 놀아대는데 네가 보태준 게 뭐 있냐고 해서 쭉 옆에 갖고 눈탱이 봤습니다. 80 먹은 할아버지는 형은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아, 난 집에 있는 게 하도 심심하길래 그냥 마누라 나가는 길에 나도 따라 나가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어딜 따라 나오냐고 두들겨 맞아고 밤탱이 됐네. 90 먹은 형한테 형 왜 눈탱이 밤탱이 됐냐고 그러니까 글쎄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다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 이게 참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욕심 뭘로부터 시작된 욕심? 자식 서울대학 출세시키겠다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그렇다고 출세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의사가 170가지 직업 중에 행복 등수가 169등이에요. 얼마나 걔네들 내가 의사 많이 알고 있는데 걔네들 컵라면 먹어요. 시간 없어서 라면 먹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완전히 노가다에 노가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를 잘못했다 그러면 또 그 의료분 중에 휩쓸리면요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세는 곧 행복 아니에요. 오늘 제일은행 그 은행장 출세했는데 행복했어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출세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갖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하느님 찬양 드리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애들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맞아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도 또 미사지 양은 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예수님을 어디로 그냥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당신이 나한테 절을 한다면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보다 더 많이 유혹받는 게 뭘까요? 명예와 권력이에요. 신부님, 그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가고 도의원 나가고 시의원 나가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명예와 권력 다 추구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추구해.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쪽박 찼어. 당신 같은 사람 누가 만나? 나니까 데리고 살지. 이거 권력, 명예 추구하고 있는 거 집에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걸 제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내가 28살에 신부가 됐어요. 일찍 됐어요. 그런데 철산성당에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13,000명이 1살서부터 100살까지 다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1살짜리는 데리고 와서 신부님 우리 애 좀 만져달라고 신부님 축복받고 싶다고. 100살 먹은 할머니가 그냥 고개가 다 꺾어졌는데 거기서 더 꺾어가면서 그냥 손잡고 인사해요. 판사, 검사가 그렇게 존경받겠어요? 신부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 유황 온천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목욕탕을 딱 이제 빨개 벗고 탕에 딱 들어갔는데 온탕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온탕에서 60쯤 된 할아버지가 날 발견했더니 뻘떡 일어났더니 신부님 오셨느냐. 허리를 꺾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광명시 시장님이야. 그 시장님 우리 본당 교우였거든요. 목욕탕에 왔는데 보좌 신부가 오니까 나는 인사할 생각도 안 했는데 시장님 일어나고 반머리를 꺾어서 신부님 오시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국장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광명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뭐라 그래도 최고인데, 아니 저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분은 누구냐 이거야. 그래갖고 그냥 나머지 국장들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우리 보좌 신부님이라고. 처음에는 그 인사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은 한두 번 받기 시작하면은 시장도 나한테 인사하는 판국에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노리는 거죠? 악마가 노리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명예를 줘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느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교우들도 무시하게 만드는, 이게 악마가 던지는 미끼예요. 제가 평택 비전동으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31살에 교우가 4,000명이에요. 그 비전동 아파트 단지 잘 사는 동네. 그때 그냥 갔더니 교우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영민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입만 열면은 칭찬이지 똑바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지. 그래서 내가 무슨 사목 결정을 했는데 교우가 사목회장 심히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훌륭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영민한 내가 결정했는데 어디 반기를 더느냐? 교만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노리는 거죠? 악마가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빠져요. 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빠집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뉴욕 퀸즈라는 성당에 강의를 가서, 미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제가 미국에 지금 한 30개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제일 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교우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10명이 타 있는데 20명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꼈어요. 911에서 그 사람들 다 끄집어냈어요. 지난 2월 달에 70 먹은 아줌마, 요즘 70 먹어도 아줌마 같아요. 70 먹은 아줌마가 하나 와서, 신부님 제가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때 퀸즈 성당에서 엘리베이터에 낀 여자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뉴욕 의대 수술 집도이래. 근데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 CD 화나십니까? 내가 오늘 갖고 왔어요. 저 화나십니까? CD를 듣고 출퇴근을 하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이 저 CD를 듣고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수술 집도의가, 의사가 내 CD를 듣고 우울증이 없어졌다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악마가 탁 고리를 끼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 강의가 끝나고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한국 여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어로 뭐라고 막 씹으로 걸리는데 대충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강의 듣는 3시간 내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 강의 감동받다 못했는지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 감동을 받는구나. 고맙다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자꾸 가재는 거예요. 사제관으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미국 여자가 내 강의 감동받아갖고 나하고 얘기해주는데 말 끊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이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본당 신부님을 따라갔더니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본당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명예와 권력,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미친 사람이 주는 영광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고향이 삼척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척인 분들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특히 성당에서 보면은 이거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좀 대화만 하면은 자기가 다 알아. 거기 다 전문가야. 뭐 얘기만 나오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주위에? 많죠? 세발 낙지, 낙지가 발이 3개다. 이렇게 그냥 우기는 사람 많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굉장히 부자 본당이에요. 강의를 갔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막 사무장님 쫓아 들어갔는데 안 나와. 관리장님 쫓아 들어갔는데 안 나와. 꾸리야 단장도 막 쫓아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근데 내가 한 10분을 기다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치겠느냐면 내가 신학교 때 뭘 했냐면 이 마이크를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하는 관리 부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바삭하거든. 10분 동안 거기 들어가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저거 딱 날 텐데. 우리 그런 현장에서 저거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싶은 그 유혹 참 많죠. 가진 척, 개뿔 전세 살면서도 전세 사는 거 티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시계 까르띠에 차고 다니고, 가방도 그냥 우리나라 여자들 특별히 심하죠. 가방도 명품 가방 막 300만 원, 500만. 자기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가방을 300만 원짜리. 남편 월급을 내내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여자들 많아요. 밍크 코트를 샀는데 이놈의 겨울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추운 거야. 좀 추워야지 입고 나가보는데. 그러고 그냥 기다리다 1월 말쯤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날은 더운데 밍크 코트는 입고 나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속에는 브레이즈하고 그냥 속 치마만 입고 밍크 코트 입고 나가는 여자들 많아요. 근사한 음식점 호텔에 가보세요. 1월 말에 보면은 옷 딱 뽑으면요 소다냐씩 입고 앉아있는 여자들 천재예요. 대한민국에 뭐가 밍크 코트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러시아나 이런 데는 필요하지. 그냥 1000만 원짜리 이게 얼마나 덥겠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냥 겨울이 그냥 춥지는 않고 1000만 원 사서 내가 가진 척 하고 싶은데 이런 유혹 우리 참 많이 빠져요. 잘난 척, 이것도 가지고 아는 것 다 동원해서 뭐 하고 싶은 거 결국은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잘난 척. 제가 수영을 참 잘해요. 얼마나 잘하느냐면 내가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속초에 여행을 갔는데 한 놈이 그 튜브를 이렇게 갖고 놀다가 얼굴도 모르는 놈이죠. 속초 앞바다에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가고 튜브가 뒤집어졌어. 날아가 버렸어. 이놈이 쑥 들어갔다 100km가 넘는 놈이 쑥 들어갔다 쑥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건지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또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촥 가갖고 그냥 튜브 찾고 들어가는 애 그냥 끄집어내갖고 목해갖고 딱 해 막 물 쏟아내고 그냥 등치가 이만하네. 나는 50kg도 안 되는 걔는 100kg. 그래서 내가 수영을 해갖고 애도 건지지 25m 풀 한 번 들어가면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지.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기 전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스킨스쿠버를 해. 다이빙. 바다에 다이빙을 해. 그래갖고 동해바다, 제주도 바다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교우들한테 이제 내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한 번은 그렇게 먹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 능평 교우들이 있어. 그 능평에서 그랬어. 아니 나는 저기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고 그랬는데 여자 하나 자매지. 자기는 10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잘난 척할 때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나를 확 깔아뭉개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좀 잘난 척할 때 더 잘난 척하면 그때 사람 미쳐요 안 미쳐요? 머리채를 다 젖뜯고 싶더라고. 그래서 질 수가 있어? 나는 마라톤 토요일마다 신학교에서 단축 마라톤 12km 맨날 뛰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42.19km 양주 10번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서로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은 뭐 산에 가면 난 어느 산을 갔다 나는 뭐 어디 근사한데 먹으러 갔다 끊임없이 잘난 척하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가 아는 국회의원 누구 내가 잘 아는 누구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잘난 척. 이 가진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고 싶은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야? 악마가 원하는 거야. 악마가. 그 악마의 손에 우리는 항상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다 못하면 화가 나고 그냥 돌아서고 분열이 일어나고. 잘난 인간이 잘난 척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잘난 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하면 더 미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에 참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시죠? 우리가 이 악마가 지금 마귀가 두 가지를 우리를 유혹을 했어요. 돌더러 빵이 되라고. 돈에 대한 욕심.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 출세에 대한 욕심.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포기하시면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교만, 권력에 대한 유혹. 그것도 형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난 척해갖고 상대방 무시하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요, 공동체 평화로울 수 있어요. 이게 악마가 노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셨겠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셨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아파도 참고 견디며 가족들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을 여유도,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눌 시간도 쉽게 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서였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뒤를 돌아보니 과연 내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다 키웠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건강도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예전처럼 분주하게 움직일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기대되는 일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대부분 건강 이야기나 자식 자랑, 옛날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가족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공하기 위해 애쓰면서 정작 내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내 자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이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지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허전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지요. 서로의 작은 말 한마디, 웃음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설렘이 사라지고 서로가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 열정이 식은 후에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대신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이 바빠지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부부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 신경이 아이들에게만 쏠립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이고 아내의 고단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면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한 후에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좋네라는 말조차 어색해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오히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에 대한 관심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니까요. 그러니 상대방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함께 좋아했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혼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갖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은 아닐지라도 더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욕심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자녀를 괴롭히고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행복보다는 성적과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게 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사까지 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도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며 말리고 음악을 좋아해도 음악은 취미로만 해라고 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해도 놀 시간에 공부 한 번 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진정한 관심사나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는 점점 지쳐갑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지만 그 기대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더 잘할 수 있지 않냐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면 왜 이렇게 했냐는 핀잔을 듣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 자체보다는 성취로만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때마다 성적이나 진로 이야기만 나오니까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아이는 부모를 진정한 이해자가 아니라 감시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이런 관계는 계속됩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집안이 어떠냐, 각벌이 어떠냐, 직업이 어떠냐를 먼저 따지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또다시 그 아이들에게 같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녀가 행복한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과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보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멀리하나 라고 서운해하지만 그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이런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그래도 자신의 문제이지만, 자녀에 대한 욕심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욕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욕심에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부모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성적이나 성과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요즘 뭔가 힘든 일은 없니?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해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세요. 성공했을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감 있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작은 관심사나 재능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아이가 곤충을 좋아하면 함께 곤충 관찰을 해보고, 요리를 좋아하면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그런 시간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행복해할 때 자녀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행복은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녀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의미를 찾을 때 그것이 바로 부모가 바라던 진정한 성공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명예욕과 권력욕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남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든 동호회에서든 종교단체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열심히 활동하며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런 인정과 칭찬의 맛을 들이게 되면 점점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정말 필요한 말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속으로 시샘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폄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그런 감정이 꿈틀거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승진과 권력에 욕심이 생깁니다. 자신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를 보면 배가 아프고 후배가 자신을 추월하면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더 경력이 많은데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권력을 얻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권력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 자체에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좋아집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쭐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말투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차갑게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남들을 위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다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도 집에서까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명예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날이 옵니다. 은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지위와 권력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 정말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고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야박하다, 사람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야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진정한 사람들보다는 지위와 권력에만 의존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예욕과 권력욕은 정말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중독과 같아서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도 살펴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질투나 시기심이 생기는지 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내 안에 명예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는 마세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뒤에서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분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후배들의 의견도 겸손하게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남들의 인정이나 높은 지위보다는 진실한 마음, 따뜻한 인간관계, 내면의 평안이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관계, 자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와 권력욕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처음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욕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한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욕심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정작 그 돈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잃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돈 벌기에만 쓰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런 욕심들에 사로잡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온갖 욕심들과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변화해보세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고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오늘 고생했어요? 하고 위로해주는 것부터 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이제 진정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의 꿈이나 기대를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녀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자녀가 선택한 길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이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전의 욕심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안도 찾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평안은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들 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생기고 남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하면서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실수들을 후회하며 보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앞으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고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런 소소한 일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풍요로운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수했던 순간들조차도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게 될 그 평안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충분히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